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4. 백로간의 여주인이자 모든 값비싼 가구의 주인이기도 한 브릭스 부인은 남달리 호기심이 강한 여자는 아니었다. 가엾게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득과 손실이라는 숫자의 마귀에 사로잡혀온 탓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만이 끝없이 강한 그녀는 손님들의 호주머니와 상관없는 일에는 아예 호기심을 가지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돈 잘 내는 하숙인인 더버빌 내외를 에인절 클레어가 찾아온 사실은 그 시간이나 태도로 보아 영업에 관계가 없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억누르고 있던 그녀의 여자다운 호기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테스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턱에서 에인절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그녀는 반만 문을 닫게 되어 있는 자기 방에서 두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엿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테스가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 2층에서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으므로 브룩스 부인은 테스가 자기 방에 들어갔음을 알았다. 그녀는 젊은 부인이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니까 얼마 동안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응접실 문 앞에 섰다. 이 방은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두 짝의 문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침실 바로 옆에 있는 응접실이었다. 백로관에서 가장 좋은 방이 있는 2층은 더버빌 내외가 매주 삭슬 내고 빌리고 있었다. 침실은 고요했으나 응접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맨 처음에 브룩스 부인이 들은 소리는 마차 수레에 깔린 사람이 내는 듯한 나직한 신음소리와 아아 하는 외마디 소리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안주인은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극히 일부분만 보였는데 벌써 조반을 차려놓은 식탁 위 기퉁이와 그 옆에 있는 의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의자 앞에 테스가 꿇어앉아 의자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화장복의 옷깃과 수놓은 잠옷자락이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으며 슬리퍼가 벗겨진 맨발은 양탄자 위로 삐죽 나와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하는 듯한 소리와 절망적인 넋두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러자 옆 침실에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왜 그래? 테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절망적인 독백이라기보다는 장송곡 가락 같은 넋두리를 계속하고 있었다. 브룩스 부인에게는 그 소리가 띄엄띄엄 들릴 뿐이었다. 그리운 내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악착스럽게 날 졸라대서 진절머리 나도록 쉬지 않고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동생과 엄마가 가엾어서 내 마음도 돌아서고 말았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날 바보라고, 남편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난 마침내 당신 말을 굳이 듣고 당신한테 모든 걸 맡겨버렸는데 그이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젠 또 가버렸어요. 영영 가버린 거라고요. 이젠 그이도 날 다시는 사랑해주지 않을 거예요. 날 미워할 거예요. 모두가 당신 때문이라고요. 그녀가 오열을 터뜨리며 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브룩스 부인은 고통의 빛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과 깨물어서 피가 흐르는 입술과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길다란 속눈썹이
눈물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테스의 중얼거림은 계속 이어졌다. 그이는 죽을 것만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내 죄가 나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그이를 죽이게 될 거예요. 아, 당신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나도록 망쳐놓았어. 2번 다시 이런 꼴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토록 애원했는데 당신은 날 또 망쳐놓았어. 사랑하는 내 남편은 절대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 하느님,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젠 아무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뭐라고 날카롭게 소리치자 그 소리에 그녀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브룩스 부인은 테스가 문으로 달려오는 줄 알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응접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더 이상 엿듣는 것은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브룩스 부인은 아래층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혹 자기 방 천장을 통해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먹다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2층에서 아침상을 가져가라는 초인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리면 자기가 직접 올라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할 셈이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거니는 듯 위층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는 계단 난간에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리로 나가는 테스의 모습이 창으로 보였다. 그제야 브룩스 부인은 조금 전에 삐걱거리던 소리는 테스가 위층 방에서 거닐던 발걸음 소리였음을 알았다. 테스는 이 집에 처음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유한 젊은 귀부인다운 외출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검은 모자를 쓴 것만이 그때와 달랐다. 브룩스 부인은 일시적이든 형식적이든 간에 젊은 부인이 나가며 남편과 작별 인사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에 그들이 싸웠거나 아니면 더버빌이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더버빌은 늦잠 자는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브룩스 부인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바느질을 계속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외출한 젊은 부인은 돌아올 줄 몰랐고 그 남편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침 일찍 찾아왔던 남자와 2층 부부와는 어떤 관계일까 궁금하게 여기면서 의자에 비스듬히 등을 기댔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저절로 천장으로 향했고 흰 천장 중간에 생긴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얼룩무늬에 시선이 멎었다. 처음에는 동그란 과자만 하던 그 얼룩은 어느새 어른 손바닥만한 넓이로 번졌다. 그 얼룩이 붉은 색임을 깨달은 브룩스 부인은 불길한 예감으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곧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손가락으로 천장의 얼룩을 만져보았다. 손가락에 끈적끈적하게 묻어난 얼룩은 아무래도 피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내려와 2층 침실로 가보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으나 두려움 때문에 방문 손잡이를 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신 방문에 귀를 갖다 댔다.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으나 무엇인가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그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다. 뚝, 뚝, 뚝. 브룩스 부인은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한 길로 뛰쳐나갔다. 그때 이웃 별장에 고용된 안면이 있는 일꾼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2층에 하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변이 생긴 것 같으니 함께 올라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남자는 부인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부인은 2층 응접실 문을 열어젖히고 무서워서
남자를 먼저 들여보낸 다음 자기도 뒤따라 들어갔다. 응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갖다 놓은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다만 고기를 자르는 칼만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옆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부탁했다. 남자는 문을 열고 침실 안으로 서너 걸음 들어가더니 금방 굳어진 얼굴로 되돌아 나왔다. 아이고 맙소사, 큰일 났어요. 침대에 남자가 죽어 있어요. 칼에 찔려 죽은 것 같아요. 방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은 곧 외부로 알려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적했던 이 집안은 여러 사람의 말소리와 발소리로 시끄러워졌다. 그 중에는 외과 의사도 끼어 있었다. 상처는 대수롭지 않았으나 칼끝이 피해자의 심장을 찌른 모양이었다. 피해자는 단 한 번 찔리고는 즉시 숨이 멎은 듯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뻣뻣이 누워 있었다. 15분쯤 뒤에는 이곳에 놀러온 한 신사가 침대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는 소문이 이 이름난 해수욕장 거리마다 별장마다 두루 퍼져나갔다. 55. 한편 에인절 클레어는 왔던 길을 기계적으로 걸어서 여관으로 되돌아왔다. 아침상을 받고서도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다가 아침을 먹던 그는 갑자기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숙박비를 치른 다음 가져왔던 유일한 소지품인 작은 가방을 들고 여관을 나왔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어머니가 보낸 짤막한 전보가 도착했는데 그의 주소를 알고 가족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과 카드버트 형이 머시찬트에게 구원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클레어는 전보 용지를 구겨버리고는 역으로 향했다. 역에 도착해보니 1시간 내로 떠나는 기차가 없어 15분 정도 기다렸으나 나중에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감각마저 마비된 그에게 급히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을 리 없었지만 그런 쓰라린 경험을 겪게 한 이 고장에서 한시 앞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다음 역까지 걸어가 거기서 기차를 타기로 마음먹고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넓게 트인 길을 따라 얼마 동안 걸어가자 길은 나지막한 골짜기로 바뀌면서 저쪽 끝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움푹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서쪽 비탈길을 오르다가 쉬기 위해 발걸음을 멈춘 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던 것이다. 테이프처럼 보이는 길은 눈길이 미치는 한 뒤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그가 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흰 빛깔의 원경 속으로 움직이는 점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클레어는 누군가가 자신을 뒤쫓아오는 것이라 짐작하고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비탈길을 내려오는 사람은 여자였는데 클레어는 자기 아내가 뒤따라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므로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옷차림을 한 그녀가 테스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아내를 알아보았다. 내가 역에 막 도착하려 할 때 당신이 역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줄곧 뒤쫓아온 거예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떨고 있었으므로 클레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아 겨드랑이 밑에 넣고는 함께 걸었다. 길 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큰 길을 벗어나 전나무가 늘어선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오솔길 깊숙이 들어섰을 때 에인절은 발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눈초리로 테스를 쳐다보았다. 테스는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말문을 열었다. 엔젤, 왜 내가 당신을 뒤쫓아왔는지 아시겠어요? 그 남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리러 온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애처롭고 쓸쓸한 미소가 감돌았다. 뭐라고? 테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그는 그녀가 일시적인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난 기어코 일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그래야만 했어요. 당신과 나, 우리들을 위해서요. 언젠가 장갑으로 그 사람 입을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철없는 날 유혹해 망쳐놓고도 모자라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남자를 언젠가는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 남자는 쓸데없이 나타나 우리 사이를 망쳐놓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그따위 짓은 못해요. 엔젤, 난 당신을 사랑하듯 그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당신도 알지요. 정말 당신도 그건 믿어주겠지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에게 간 것뿐이에요. 당신은 왜 내 곁에서 떠났지요? 내가 그토록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이 왜 날 떠나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엔젤, 이제 그 사람을 죽였으니 내 잘못을 용서해 주겠어요? 그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날 반드시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리에 떠올랐던 거예요. 난 이제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여보,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난 이제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클레어는 두 팔에 힘을 주어 테스를 포옹하면서 말했다. 사랑하오, 테스. 물론 사랑하고 말고. 이제 우린 예전대로 돌아간 거야. 그런데 그 남자를 죽였다는 건 무슨 말이지? 죽여버렸어요, 내가. 테스는 꿈꾸듯 중얼거렸다. 아니, 정말로?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오? 네. 그 사람은 내가 당신 때문에 우는 소리를 듣고 심하게 욕을 퍼붓더니 당신한테까지도 욕을 했어요.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은 전에도 당신 때문에 날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난 옷을 갈아입고 당신을 찾으러 뛰어나온 거예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일을 저지른 그녀가 두렵기도 했으나 자신을 너무 깊이 사랑한 나머지 도덕관념도 잃어버린 테스의 열정을 깨닫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테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는지 그저 만족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고 에인절은 더버빌 가문의 혈통이 지닌 그 어떤 영향이 이런 탈선을 저지르게 하는가 생각해 보았다. 더버빌 가문 사람들이 이런 일을 곧잘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마차와 살인에 관한 전설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가능한 한 냉정하게 판단한 끝에 그녀가 미칠 듯한 슬픔에 잠겨 감정의 균형을 잃고 스스로를 무서운 함정에 몰아넣은 것이라고 짐작했다. 만약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끔찍한 일이었고 일시적인 환각이라면 가엾은 일이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의 눈앞에는 한때 버림받았던 아내, 지금은 그가 보호해 주리라고 굳게 믿고서 오직 사랑만을 생각하는 정열적인 여자가 있었다.
그가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테스의 마음을 클레어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마침내 클레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파리한 입술로 테스에게 끝없이 키스하고 난 뒤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난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겠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신을 보호하겠소.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두 사람은 계속 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테스는 가끔 고개를 들어 에인절을 쳐다보았다. 지금은 고생으로 여위고 보기 흉한 그의 얼굴이었지만 테스에게는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 보였다. 그의 외모와 정신은 지난 날처럼 완벽한 것으로 그녀에게 느껴졌다. 그는 옛적 테스의 안티나스요 아폴로이기도 했다. 애정어린 테스의 눈에 병으로 수척해진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신선한 아침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왜냐하면 에인절은 테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순결한 여자로 믿어준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혹시 들킬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직감으로 에인절은 처음 생각했던 대로 다음 역으로 가지 않고 빽빽이 들어선 전나무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은 서로 허리에 팔을 감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함께 있다는 행복감에 도취되어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전나무 잎이 쌓인 땅 위를 헤매고 다녔다. 그렇게 한참 걷다가 문득 제정신이 든 테스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머뭇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숨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모르겠소. 그런데 왜?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걸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쯤에는 어딘가에서 숙소를 찾게 되겠지. 외딴 농가라도 좋고. 테스, 계속 걸을 수 있겠소? 아, 물론이에요. 당신 팔에 안겨서라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걸을 수 있어요. 그들은 큰 길을 피해 계속 걸어갔다. 인기척이 없는 좁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그들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닌 막연한 충동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재치 있게 도망친다거나 변장한다거나 또는 어느 한 곳에 오래 숨어 있어야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철부지 어린애처럼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것이었다. 점심때쯤 되어서 그들은 길가 여인수 근처에 이르렀다. 테스는 먹을 것을 구하러 클레어와 함께 가고 싶었으나 그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덤불 사이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녀의 최신 유행의 옷차림과 이런 외딴 곳에서는 구경조차 못하는 상하 손잡이가 달린 양산이 남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클레어는 5사람 몫으로도 충분할 정도의 음식과 포도주 2병을 구해가지고 곧 돌아왔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마른 가지 위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1시 반쯤 되었을 때 둘은 남은 음식을 싸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젠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론 외진 시골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소. 그곳에서는 당분간 숨을 수도 있고 해안 근처보다는 들킬 염려가 적으니까.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이 우리를 찾게 되면 그때 항구로 빠져나가면 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에인절의 허리를 감은 팔에 힘을 줄 뿐이었다. 그들은 숲속으로 계속 들어갔다. 계절은 영국의 5월이어서 날씨가 맑게 개었고 오후에는 한결 따스해졌다. 저녁 무렵이 되어 오솔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조그만 개울의 다리 건너편에 있는 커다란 게시판이 눈에 띄었다. 그 게시판에는 가구가 딸린 아담한 셋집이라고 흰 페인트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런던에 있는 소개소로 신청하라는 자세한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게시판 뒤에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건물이 보였다.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지은 구식 벽돌 건물이었다. 아, 이건 브람셔스트 영주관이오. 창문은 닫혀있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랐군. 창문이 열린 데도 있어요. 방에 공기가 통하게 하려고 열어놓았을 거요. 저렇게 많은 방들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쉴 방이 하나 없다니. 지친 모양이군, 테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될 거요. 그는 슬픈 듯한 그녀의 입에 입맞춤하고 다시 그녀를 데리고 걷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었는지라 에인절도 차츰 피곤해졌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딴 곳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농가와 여인숙을 먼 발치에서 보고 그중 한 여인숙을 향해 다가갔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되돌아섰다. 그들은 지친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나무 밑에서 자면 안 될까요? 테스가 물었다. 에인절은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추울 거라고 생각했다. 난 우리가 방금 지나온 그 빈 저택이 어떨까 생각 중이오.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들은 30분이나 걸려서야 겨우 아까 지나쳤던 여인숙 문 앞에 이르렀다. 에인절은 테스에게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올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당부했다. 테스는 문 앞에 있는 덤불 속에 쭈그리고 앉았다.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간 에인절은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인절을 위해 걱정하고 있을 때 그가 돌아왔다. 그가 어느 소년에게 들은 바로는 그 집을 지키는 노파가 한 사람 있는데 노파는 이웃 농가에 살고 있고 날씨가 좋을 때만 와서 집안 공기를 바꾸어 놓고 간다는 것이었다. 노파는 아마 해가 질 때쯤 창문을 닫으러 올 것 같았다. 자, 저 아래 창문으로 들어가서 쉬기로 하지. 테스는 에인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갔다. 장님의 눈동자처럼 덧문이 내려진 창문은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일러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몇 걸음 더 걸어가 현관문에 이르렀다. 그 옆에 있는 열린 창문으로 클레어가 먼저 기어 들어간 다음 테스를 끌어올려 주었다. 현관을 제외하고 방들은 모두 어두웠다. 2층 뒤쪽 창문 하나가 아래층 현관 옆에 창문처럼 열려 있었다. 클레어는 어느 큰 방의 문고리를 벗기고는 손으로 더듬다시피 하면서 방을 지나 덧창을 조금 열어놓았다. 한 줄기의 눈부신 저녁 햇살이 방 안에 비쳐들자 육중한 고풍스러운 가구와 수가 놓여진 주홍빛 비단 커튼 그리고 사람들이 뛰는 모습을 앞쪽에 조각한 커다란 침대가 보였다. 에인절은 가방과 음식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침내 쉬게 됐군. 그들은 집을 지키는 노파가 창문을 닫으러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노파가 그들이 앉아있는 방의 문을 열지도 몰랐으므로 처음대로 문고리를 걸고 깜깜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나타난 노파는 그들이 있는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창문과 현관문을 닫은 다음 돌아갔다. 클레어는 다시 창문을 조금 열어 방에 햇살이 들게 하고 나서 테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마지막 저녁 햇살도 서서히 스러지고 그들은 이윽고 어둠의 장막에 휩싸였으나 그들에게는
어둠을 밝힐 초 한 자루도 없었다.